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알라딘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3주째 달리고 있는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혹시 뉴욕 가보셨어요? 거기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미술관에서 경비를 하고 계신 분이 쓴 수필집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아마존에서 40주나 연속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알라딘 서점에서도 베스트 1위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볍게 책 읽기 시작. 패트릭 브릭리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지은이 소개, 패트릭 브릭리. 대학 졸업 후 뉴요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뉴욕 한복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승승장구를 꿈꾸며 커리어를 쌓아가던 어느 날, 암으로 투병하던 친형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는다. 이를 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무기력감에 빠진 끝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저자는 매일 다른 전시실에서 최소 8시간씩 조용히 서서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고대 유물과 건축물들, 그리고 거장들이 남긴 경이로운 예술작품들과 마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동시에 미술관을 찾는 각양각색의 관람객들을 관찰하고 푸른 제복 아래 저마다 사연을 지닌 동료 경비원들과 연대하며 차츰 삶과 죽음, 일상과 예술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나간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미술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이 책은 저자의 첫 저서로 출간 전 영미권 유수 언론 및 독자들에게 인생과 예술에 대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찬사를 받으며 4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2018년 10년간 일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나 뉴욕 도보 여행 가이드로 일했고 첫 책으로 화려하게 서점가에 데뷔했다. 현재는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책을 향한 찬사. 앞으로 방문할 모든 미술관에서 내 곁에 패트릭 브릭리가 있으면 좋겠다. 다행히 이 책은 그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호프자런, 랩걸 저자. 뉴욕에 1년간 살았을 때 매트는 내 삶의 중심에 있었다. 외로운 날이면 전시실을 어슬렁거렸다. 무작정 미술관을 배회하다 보면 발길을 붙드는 그림이 꼭 하나쯤은 있었고 나는 새로 사귄 친구처럼 그 그림과의 관계를 정립하며 이국 생활의 고달픔을 달래곤 했다. 인적 없는 회랑을 순찰하며 그림과 대화를 나누는 저자의 발길을 따라 나는 다시 매트에서 낯선 고독을 어루만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갔다. 이 책은 미술관의 그림을 지킨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예술을 통해 제 마음의 소중한 부분을 경호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과가람,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나의 뉴욕 수업 저자. 오래된 그림들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 저자의 사색을 따라가다 보면 나 역시 미술관을 거닐며 머물고 있는 이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기분이 든다. 관객으로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작품들 이면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들을 지키는 사람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이 책은 더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기분을 선사한다. 김소영, 방송인, 책발전소 대표. 아름다움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고귀한 것과 평범한 것 모두에서 기쁨을 찾는 슬픔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워싱턴 포스트. 미술관, 그곳에 있는 작품, 그리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심 있는 관찰자가 들려주는 공감 가는 연대기. 뉴욕타임스. 이것은 아름다운 위로다. 가디언. 세계적인 박물관의 경이로움에 대한 깊은 오마주이자 슬픔까지도 포용하는 일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 북페이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많은 예민한 독자들이 박물관 경비원이 되고 싶어질 것이다. 더 타임스 오브 런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걸작들 만큼이나 감동적인 통찰이 풍부한 이 책은 예술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NPR.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슬픔에 빠진 그를 위로해준 오래된 명화만큼이나 빛나는 예술작품들. AP통신. 나의 형, 톰을 위해. 1장.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지하층의 경비원 배치 사무실 앞에 빈 예술품 운송 상자들이 쌓여 있다. 1층의 무기와 갑옷 전시관 바로 아래 있는 사무실이다. 놓여있는 운송 상자들은 형태와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커다란 박스처럼 생긴 것도 있고 캔버스처럼 폭이 넓고 두께가 얇은 것도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위풍당당하고 옅은 색에 가공하지 않은 원목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희귀한 보물 혹은 이국적인 야수까지도 담아 운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듯 보인다. 근무복을 입고 출근한 첫날, 이 견고하고 낭만적인 물건들 곁에 서서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너무 강렬하게 사로잡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한 여자 경비원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나의 사수, 아다다. 키가 크고 밀집 같은 머리를 가진 그녀는 동작도 갑작스러워 마치 마법에 걸린 빗자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낯선 억양으로 인사하며 내 짙은 푸른색 상의에 떨어진 비듬을 털어내고는 근무복이 잘 맞지 않는 것에 눈살을 찌푸린다. 그러고는 운송 중인 예술품 우선이라는 경고 표지판들이 붙어있는 노출 콘크리트 복도 쪽으로 휘휘 손짓하며 나를 데려간다. 성배 하나가 카트에 실린 채 미끄러지듯 옆을 지나간다. 우리는 이동식 리프트, 그림을 걸거나 전구를 갈 때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이동식 리프트 옆에 달아빠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다. 리프트의 한쪽 바퀴 옆에는 반으로 접은 데일리 뉴스 신문과 종이컵, 읽던 곳을 접어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한 권이 놓여 있다. 지저분해. 아다가 내뱉는다. 개인 소지품은 락커에 보관하도록. 그녀가 평범한 철제의 문을 밀어 열자 마치 오즈의 마법사처럼 흑백 세상에 갑자기 색이 입혀지는 듯 환상 같은 그림 톨레도 풍경이 우리를 마주한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도시 톨레도를 묘사한 엘 그레코티의 대표작. 그는 그리스 출신이자 스페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신비롭고 역동적이며 표현적인 회화로 명성을 얻었다. 이 그림을 보고 감탄할 시간은 없다. 아다가 걸어가는 속도대로 플립북을 넘기듯 그림들을 스쳐 지나가며 수세기를 넘나든다. 그림의 내용은 신성과 세속을 오가고 배경은 스페인이었다가 프랑스가 되었다가 네덜란드였다가 다시 이탈리아가 된다. 마침내 우리는 높이가 2.5m에 달하는 라파엘로의 대작, 그림 성좌에 앉은 성모자와 성인들,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이 작품은 라파엘로 특유의 우아한 색감과 대칭적인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콜론나 재단화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여기가 첫 근무지인 C구역이야. 아다가 말한다. 우리는 10시까지 여기에서 있어야 해. 그 다음은 저기. 11시에는 저쪽 A구역으로 갈 거야. 조금씩 돌아다니다가 서성거리는 건 괜찮지만 우리 자리는 여기야. 명심해. 자, 그 다음에는 커피를 마시러 갈 거야. 여기가 당신의 전속 근무지지? 옛 거장의 회화 전시실. 나는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 운이 좋은 거야. 그녀는 계속 말을 잇는다.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도 배정받게 되겠지. 고대 이집트 전시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잭슨 폴록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처음 몇 달간은 당신을 여기로 배치할 거야. 나중에는 아마 근무일의 60% 정도만 여기서 일하게 될 테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말줄임표. 그녀는 발을 2번 구른다. 나무바닥이라 발이 덜 피곤할 거야.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날 믿어. 나무바닥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건 대리석 바닥에서 8시간 근무하는 거랑 동급이야. 여기서 12시간 근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발이 거의 아프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전성기 르네상스 갤러리에 있는 듯하다. 모든 벽에는 웅장한 그림들이 가느다란 구리선에 매달려 있다. 방 자체도 위용이 넘친다. 크기는 세로 12m에 가로 6m 정도이고 쌍여닫이식 출입문이 세 방향으로 나 있다. 바닥은 아다가 장담한 대로 말랑하고 천장은 높다랗고 천장으로 들어오는 자연광과 램프의 불빛이 전략적인 각도로 작품들을 비추고 있다. 방 가운데는 벤치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자리에는 중국어로 된 관람객용 지도가 버려져 있다. 벤치를 지나니 비어 있어서 더 눈길을 끄는 벽 위로 한 쌍의 철사가 느슨하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다가 그것을 의식하고 이야기한다. 벽면에 붙은 라벨의 서명을 보면 말줄임표. 이곳이 충격적인 범죄 현장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가 있는 쪽을 그녀가 몸짓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프란체스코 그라나치 작품이 여기 전시되어 있었는데 보존 연구원이 청소를 하려고 가져갔어. 그게 아니라면 어딘가로 대여돼서 반출됐거나 큐레이터 사무실에서 살피는 중이거나 스튜디오에서 작품 촬영 중일 수도 있겠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이런 라벨이 남겨져 있을 거야. 우리는 관람객이 그림 약 1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쳐져 있는 정강이 높이의 방지선을 따라 서성이며 관리해야 하는 다음 전시실로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보티첼리가 가장 유명 인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더 많은 피렌체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이 들어차 있는 조금 작은 세 번째 전시실이 있다. 여기까지가 오전 10시까지의 순찰 영역이고 이후에는 그 다음 세 개의 전시실로 이동할 것이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반드시 그 순서대로. 아다는 한결같이 스타카토처럼 강조하는 말투로 강의를 이어간다. 이건 복잡할 것 없는 일이야. 하지만 바보같이 굴어서도 안 돼. 항상 눈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고 성가신 일들을 허수아비처럼 쫓아버려야 해. 작은 사건이 일어나면 알아서 처리해. 만약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면 사령실에 통보하고 교육때 배운 프로토콜을 따라야 해. 우리는 얼간이들이 경찰 역할을 하게 만들 때 빼고는 경찰이 아니야. 다행히도 그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아침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말줄임표. 라파엘로 전시실 쪽으로 돌아간 아다는 까치발을 들고서는 관람객용 계단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쇠로 열었다.
그 다음 아무렇지도 않게 관람객 접근 방지용 케이블을 넘어갔다. 놀라운 범죄 현장을 목격하는 느낌이다. 묵직한 황금색 액자 아래에 쭈그려 앉은 그녀는 계급판의 스위치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통은 심야에 근무하는 야간 순찰대가 조명을 켜둘 테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녀가 스위치 6개를 한꺼번에 내리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길고 어두운 터널이 되고 벽에 걸린 르네상스 그림들은 뿌연 은빛 범벅이 되었다. 스위치를 다시 올리자 놀랄 정도로 큰 덜컹 소리와 함께 전시실들의 차례로 하나씩 불이 들어왔다. 9시 35분 정도가 되니 관람객들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 옆구리에 낀 포트폴리오로 보아 미대생인 듯한 첫 방문자는 전시실에 자기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놀란 나머지 글자 그대로 숨을 삼킨다. 그녀가 나와 아다를 인원으로 고려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 프랑스인 가족이 뉴욕 매치라고 적힌 캡 모자를 맞춰 쓰고 뒤를 이어 들어오자 아다의 눈이 가늘어진다. 아마도 그들은 그 모자가 관광객들이 더 흔히 고르는 뉴욕 양키스 팀의 모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 방문객들은 대체로 멋진 사람들이지 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 그림들은 매우 오래되고 손상되기 쉬워. 이걸 알고도 사람들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지. 어제는 아메리카 전시관에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애들을 3마리 청동곰 동상 위에 앉히고 싶어 했어. 상상이나 할 수 있어? 여기 옛 거장 전시관은 훨씬 낫지. 아시아 미술 전시관만큼 조용하지는 않지만 19세기 전시관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야. 물론 어디에서 일하든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해. 저기 좀 봐. 바로 저쪽. 복도 건너편에서 프랑스인 아버지가 방지선 너머로 손을 뻗어 라파엘로풍의 디테일을 가리키며 딸에게 설명하고 있다. 무슈! 아다는 필요한 것보다 약간 더 크게 소리친다. 실브플레! 그렇게 가까이는 안 돼요! 잠시 후 나이든 남자가 익숙한 근무복을 입고 어슬렁거리며 들어온다. 오, 잘됐다. 우리 훌륭한 동료 알리씨. 아다가 그 경비원을 보면서 말한다. 최고의 경비원 아다. 그는 그녀의 말투를 바로 캐치하고 같은 리듬으로 대답한다. 알리씨는 자신을 우리 팀의 교대병으로 소개하며 우리를 B구역으로 밀어낸다. 아다는 격렬하게 동의하며 묻는다. 알리, 당신이 1소대예요? 2소대야.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휴무?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휴무. 아, 그럼 이건 오버타임 근무군요. 브링리 씨, 알리 씨는 오늘 아침 우리보다 조금 일찍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그래서 5시 반이면 집에 갈 수 있지. 이분은 당신이나 나 같은 3소대원처럼 터프하지 않아. 아름다운 아내를 보러 집에 가야 하는 분이지. 무슨 요일에 일한다고 했지, 브링리 씨? 맞다. 말해줬지? 금, 토, 일, 화, 12시간, 12시간, 8시간, 8시간. 좋다. 긴 근무일이 평범해질 거고 보통 근무일은 짧게 느껴질 거야. 오버타임 근무를 선택하면 3일째는 무조건 쉴 수 있어. 우리 3소대에 붙어 있으라고. 이어지는 순찰구역은 13세기와 14세기 이탈리아의 그림뿐만 아니라 바로 옆 커다란 전시실의 프랑스 혁명 시기 그림들까지 아우르는 곳이라 우리는 역사의 타임라인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돌아다니면서 때때로 아다는 필요하긴 하지만 능력은 자신보다 한 수 아래로 치는 감시 카메라와 경보기의 위치를 알려준다. 인간 노동자들을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녀는 우리 경비원들과 거의 맞먹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의 숨은 조연들을 열거하는 데 더 열을 올린다. 관리인,
우리의 노조 형제 자매, 진통제를 나눠주는 간호사,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않는 계약직 엘리베이터 관리인, 은퇴했거나 비번일 때 미술관에 상주하는 소방관 2명, 무거운 작품을 옮기는 인부, 더 섬세한 작품들을 다루는 전문 아트 핸들러, 목수, 페인트공, 목공 기술자, 엔지니어, 전기 기술자, 조명 기술자, 그리고 우리가 비교적 덜 마주치게 되는 큐레이터와 보존 연구원, 경영진까지.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지만 나는 우리가 1300년경에 그려진 두초의 그림, 성모와 성자로부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수다를 떨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전 내내 어떤 그림과도 마주서서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던 터라. 나는 4,500만 달러라고 알려진 이 그림의 가격을 화제 삼아 아다의 주의를 이쪽으로 끌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러나 아다는 내가 그런 저속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에 슬퍼할 뿐이다. 그녀는 그 작은 그림 패널 가까이 나를 끌어당기며 속삭인다. 액자 하단에 검게 그을린 자국들 보이지? 봉헌 촛불 때문에 생긴 그을음이야. 아름다운 그림이지? 이 모든 게 아름다운 그림들이야. 안 그래? 나는 이 사람들, 학생들, 관광객들, 이곳을 찾는 모두에게 여기 그림들은 거장의 작품이라는 걸 상기시키려고 노력해. 너와 나, 우리는 거장들과 함께 일하는 거야. 두초, 페르메이르, 벨라스케스, 카라바조. 뭐와 비교해서? 그녀는 아래층 아메리카 전시관의 이웃들을 내려다본다.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랑?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알리씨가 전시실의 반대편에서부터 양팔로 우리를 익살스럽게 밀어내는 동작을 하며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문을 통해 미술관의 그레이트 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정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로비 같은 공간, 이 그레이트 홀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전시실로 밀려난다. 옛 거장 전시관에서 거의 벗어나다시피 한 이곳이 우리가 다음으로 담당할 구역이다. 복잡한 교차로 같은 곳이라 아다는 미라, 사진, 아프리카 가면 등을 찾는 사람들의 요청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고대 의료기구나 뭐 그런 것들은 없나요? 같은 질문에는 이곳에는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며 대화를 끝낸다. 아다는 질문의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 내게 양해를 구하면서 주위가 좀 조용해지면 흥미로운 질문들도 듣게 되리라 말한다. 드가의 발레리나 조각상으로 가는 경로를 능숙하게 설명하고 난 후 그녀는 나를 툭툭 치며 때마침 지나가는 고급 수트 차림의 남자를 가리킨다. 이 전시실의 큐레이터 모건인가 뭔가는 사람이야. 그가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우리를 지나 두초의 작품들이 있는 복도를 따라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사무실로 가는 거야. 아다가 설명해 준다. 루벤스 전시실에 초인종이 붙어있는 문 뒤에 있어. 우리 둘 다 그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는다. 탁 트인 이곳 바깥에서 걸작들과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같은 싸구려 근무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11시가 다 되어 곧 휴게 시간이다. 이즘 아다의 안내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짧은 줄이 생겼고 나에게는 동굴 같은 그레이트 홀을 내려다볼 짬이 생겼다. 관람객들은 여느 때가 강을 거슬러 오르듯이 중앙 계단을 올라와 마치 냇물에 박혀있는 돌인 것처럼 나를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미술 애호가들, 관광객들, 뉴요커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대신 이 계단을 오르내렸던 과거의 많은 시간들을 떠올린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 미술관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다고 느낄 것이다. 이곳에서 보낼 나의 시간은 더는 짧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 누구도 매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잊지 못한다. 그때 11살이었던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시카고 외곽에 있던 우리 집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왔었다. 머나멀게 들리는 어퍼이스트 사이드라는 곳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던 긴 여정과 동화책 같았던 동네의 느낌이 기억난다. 제복을 입은 문지기들, 자랑스럽게 솟아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들, 파크 애비뉴, 메디슨 애비뉴에 이어 5번가까지 넓고 유명한 거리들, 입구에 넓은 돌계단이 처음 본 매트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유추하면 우리는 이스트 82번가를 따라 미술관으로 향했던 것 같다. 돌계단은 어느 색소폰 연주자에게 원형 극장 무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기둥이 많은 매트의 정면은 고대 그리스 양식 같다는 인상이라 놀라우면서도 친숙했다. 오히려 마법 같았던 것은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건물이 점점 더 넓어 보여서 미술관 앞에 핫도그 트럭과 물을 뿜는 분수 옆에 서서도 건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너비 따위는 가늠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이해했다. 우리는 대리석 계단을 올라 문지방을 넘어 그레이트 홀로 들어섰다. 전형적인 모린형. 모린은 두루 친절하고 인정을 베푸는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이다. 저자의 어머니 이름이 실제로 모린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모린형인 어머니는 자신이 적정 기부금을 내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로비를 돌아다녀 보라고 독려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관람객이 입장료 대신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고정 입장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못지않게 웅장한 모습의 로비는 기차역에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내뿜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로비 한쪽 입구를 통해 나는 눈이 부시도록 하얀, 아마도 고대 그리스 시대의 것인 듯한 조각상들을 볼 수 있었다. 반대편 입구 너머로는 모래빛 무덤이 살짝 보이는 걸로 봐서 고대 이집트로 가는 길이 분명했다. 정면에는 넓고 곧은 장엄한 계단이 마치 범선의 도처럼 크고 팽팽한 형형색색의 캔버스에 닿도록 뻗어 있었다. 입장권 대신 받은 작은 양철 배지를 옷깃에 꽂고 나니 계단을 오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미술에 관해 내가 아는 건 부모님에게서 배웠다. 대학생 때 부전공으로 미술사를 공부한 어머니 모리는 자신의 아마추어적인 열정을 형 톰과 누이 미아 그리고 나에게 전도했다. 우리는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시카고 미술관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곳에서 마치 도둑질을 준비하는 도굴꾼들처럼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고르며 살금살금 걸어다니고는 했다. 어머니는 시카고 극단 소속 배우였는데 시카고 극단에 관해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화려하거나 영화롭기보다 근면과 굳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면 배우 친구들이 그녀를 모린이 아니라 모라고 부르며 반기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있다. 또한 공연장에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밝아지는 장면을 보며 밖에서 울리는 차들의 경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신성한 놀이가 계속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세상에는 늘 있다는 것을 깨닫던 날들이 생생하다. 집에서는 어머니 큰 침대에 다 함께 모여 모리스 샌닥, 미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을 읽곤 했는데 거대한 괴물이 튀어나와 우리 머릿속에서 한바탕 소통을 벌이게 만드는 이 책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술은 달빛 가득한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좀 더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에게 나름대로 여러 교훈을 주었다.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의 지방은행에서 일했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미스터 포터들을 본능적으로 경멸하는 현대판 조지 베일리였다. 미스터 포터와 조지 베일리는
프랭크 케프라 감독의 영화 멋진 인생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다. 미스터 포터는 돈만 탐내는 속물이자 권력욕에 사로잡힌 악역, 조지 베일리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성품이 특징인 주인공이다. 아버지는 일과가 끝난 후 집에 있던 업라이트 피아노를 몇 시간이고 연주하곤 했다. 그는 피아노를 사랑했다. 한동안 자동차 범퍼에 피아노라고만 적힌 스티커를 붙여놓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재능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비롯된 부지런함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비록 뛰어난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가 존경하는 음악인의 양대 산맥인 바흐와 듀크 엘링턴의 음악을 다소 불안정할지언정 수줍어하지 않고 연주했다. 그리고 연주하는 내내 음악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예술가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나의 생각은 분명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매트를 처음 방문했던 그날, 나는 다음 모퉁이를 돌면 계속해서 더욱더 놓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일행의 선두에 서서 엄청난 속도로 미술관을 통과했다. 1880년에 개관한 이래 미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이 미술관은 부속 건물에 또 부속 건물을 이어 짓는 식으로 무질서하게 확장되어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난데없이 펼쳐지곤 한다. 우리는 꿈속에서 저택을 탐험하듯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방황했다. 방들이 우리 앞으로 호련히 나타났다가 뒤로는 소리 없이 사라졌고 두 번째 방문하는 전시실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낯설 뿐이었다. 소용돌이 같았던 그날의 방문에서 명확히 기억나는 작품은 단 2점이다. 그때까지 나는 파푸아 뉴기니의 아스마트 부족이 만든 나무 조각, 그 중에서도 기둥 하나당 사과자 나무 한 그루씩을 써서 만든 토템폴들만큼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은 보지 못했다. 토템폴은 북아메리카 대륙 북서해안 원주민 부족들이 집 앞에 세운 기둥 모양 조각이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한 토템폴은 문신을 한 남자들을 서로의 어깨 위로 쌓아 올린 뒤 가장 위에 있는 남자의 성기를 야자나무 이파리 모양으로 넓어지도록 조각한 것이다. 그건 마치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옛 거장 전시관에서 피터르 브리헐의 1565년의 작품 곡물수학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췄다. 곡물수학이라는 이 그림은 7, 8월의 농촌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총 6작품으로 구성된 사계절 시리즈의 일부이다.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는 농민들의 생활상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근본적으로 예술만이 가진 특별한 힘에 반응하듯 그 위대한 그림에 반응했다. 다시 말해서 그림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음에도 이미 그것을 충분히 경험한 것이다. 그때는 내가 느낀 감상을 말로는 분출할 수가 없었다.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다. 그 그림의 아름다움은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물감과도 같이 과묵하고 직접적이며 물체적이어서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듯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나의 반응은 새 한 마리가 가슴 속에서 퍼덕이듯 내 안에 갇혀 있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늘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경비원으로서 수많은 방문객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신비로운 감정에 반응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7년 후 대학에 진학하면서 뉴욕으로 이사했다. 그 가을의 메트로폴리탄 기획전은 우연히도 브리헐의 그림과 판화 컬렉션이었고 나는 다시 장엄한 중앙계단을 올랐다. 이번에는 노트를 움켜쥔 빛나는 눈과 야심을 품은 학생으로서였다. 평생 나는 똑똑한 형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신세였다.
나보다 2살 위였던 톰은 말하자면 수학 천재였고 나는 스스로를 예술가의 부푼 꿈을 가진 패기 넘치는 남동생쯤으로 여겼다. 1학년 1학기. 나는 영문학 강좌 중에 제목이 가장 진지해 보이는 존 밀턴 세미나를 수강했고 12주 동안 신라권 12권을 구문별로 해석하게 됐다. 겸연쩍음을 안 악마는 그곳에 서서 선의 지독함을 느꼈네. 페이지마다 위와 같은 구절이 나왔고 이것들만 해석하기에도 12주는 좋게 더 걸릴 것 같았다. 위대한 책과 위대한 예술은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다가왔다. 몇 과목밖에 듣지 않았던 미술사 강좌는 학부 수업 중 가장 설레는 시간들이었다. 강의실에 불이 꺼지고 슬라이드 프로젝트가 웅웅거리며 살아나면 스크린 위로 성당들, 이슬람 사원들, 궁전들과 같은 세상의 모든 웅장함이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다. 르네상스 시대의 작은 초크 그림이 100배로 부풀어 올라 초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밝은 스크린 위에서 고요히 진동하는 더 정적인 순간도 있었다. 공부를 하면서 겸손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 같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 벽화 청소 작업에 참여하셨던 교수님께 수업을 받을 때면 마치 내가 총망받는 학자가 되어 그 현장의 작업대 위에 올라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브리헐 전시회를 방문한 날, 나는 큐레이터들이 작품 캡션에 빼곡히 짜놓은 모든 단어를 흡수하는 데 열중했다. 첫 방문에서 그림, 곡물 수학을 보고 멍해졌던 느낌, 유치하고 심지어 바보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 반응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세련되어지고 싶었던 나는 적절한 학문적 도구를 갖추고 최신 용어를 익히면 예술을 제대로 분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따라서 예술을 대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가슴 속에서 작은 새가 날개짓하는 것이 또 느껴졌나? 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었다. 나는 이제 그림의 모티프에 정신을 집중하거나 유화나 화풍을 파악하면서 그 묘한 느낌을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전략은 소리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인식을 뛰어넘어 현실 세계에서 나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언어를 찾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형인 톰이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되면서 모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8개월 동안 나에게 현실 세계란 베스 이스라엘 병원의 병실과 퀸스에 있는 방 하나짜리 형의 아파트가 전부였다. 졸업 후 뉴욕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서 화려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정작 나에게 아름다움, 우아함, 상실, 그리고 어쩌면 예술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은 그런 조용한 공간들이었다. 2008년 6월,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나는 내가 아는 공간 중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일자리에 지원했다. 11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앞으로 나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며 그곳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도착했다. 가슴이 벅차고 찢어지는 듯했다. 한동안은 그저 가만히 서 있고 싶었다. 오후에 아다가 내 어깨를 잡으며 말한다. 젊은이, 이제 당신을 혼자 있게 해줄게. 당신은 여기 있어. 나는 저기 있을 테니. 그러고는 스페인 전시관 쪽으로 사라진다. 물론 완전히 혼자 남은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낯선 이들은 별로 동행처럼 느껴지지 않고 뉴욕 평균 크기 아파트 약 3,000개를 합친 면적의 미술관은 너무도 장황하게 펼쳐져 있어서 이런 전시실 정도는 거의 붐비지 않는다. 몇 분간 C구역에 서서 멈춘 게 아닐까 싶은 느린 속도로 시간이 천천히 전진하는 것을 느낀다. 나는 앞으로 손깍지를 낀다. 뒤로 손깍지를 낀다.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본다.
문설주에 기댔다가 잠시 서성거렸다가 벽에 기대어 본다. 새끼오리처럼 아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주위를 경계하며 가만히 서 있는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준비가 되지 않은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지난 몇 주 동안 형이 죽은 뒤 처음으로 내 삶이 방향을 잡았다고 느끼게 해준 일들을 지나오고 있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훈련을 받고 뉴욕주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지문을 등록하고 근무복 제작실에서 미술관의 재단사가 내 치수를 재고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유일한 일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망을 보는 것. 두 손은 비워두고 두 눈은 크게 뜨고 아름다운 작품들과 그것을 둘러싼 삶의 소용돌이 속에 뒤엉켜 내면의 삶을 자라게 하는 것. 이는 정말 특별한 느낌이다. 기나길게 느껴진 몇 분이 더 지난 후 나는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아침은 늘 쥐죽은 듯 고요하다. 더욱이 미술관 문을 열기까지 30분 정도 남겨두고 근무 자리에 도착하는 날이면 말을 걸어 나를 속세로 끌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나와 렘브란트, 나와 보티첼리, 나와 실제로 거의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믿어질 만큼 강렬한 환영들 뿐이다. 매트의 옛 거장 전시관이 마을이라면 주민은 거의 9,000명에 달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전시실 하나하나를 섭렵하면서 모두 세어본 결과 정확히는 8,496명이었다. 전시관을 크게 확장한 다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숫자가 되었지만 여기에는 배경에 나오는 아기 천사, 투장의 관객, 개미 크기의 곤돌라 사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그런 것들까지 모두 셀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면 그건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지를 실감하지 못해서다. 주민들은 596점의 그림 속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도 거의 그 숫자에 맞먹는 횟수 이전에 붓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은 1230년대에 태어난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이고 가장 젊은 주민은 프란시스코 데 고야가 1820년에 탄생시킨 초상화 속 인물이다.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의 작품은 성모와 성자라는 그림이다. 중세 이탈리아의 화가 베를린 기에로의 작품으로 알려진 단 2점 중의 하나이다. 고대 철학자의 복식을 하고 있는 성모 마리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 이후의 그림들은 여기서 훌쩍 떨어진 미술관 남쪽 끝에 산다. 거기는 현대 세계가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전시관이다. 대외적으로는 기계의 힘, 자본주의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이름의 민족 국가가 등장하고 예술계 내부에서는 사진과 튜브에 든 기성품 물감이 등장한다. 옛 거장 전시관에 사는 주민들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 이전에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이쪽 주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도사린 위험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밤이면 성문을 닫는 중세 도시에 사는 장인들, 실크 스타킹 차림에 누구누구 부인을 아련하기 위해 애를 끓이는 궁정의 신사들이다. 혹은 신앙심이 두터운 수도사, 앞장서서 제국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사람들, 막 형성되기 시작한 중산층이 고용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초상화 화가들이다. 그들이 누구였든 간에 현대인들로서는 상상력을 극한까지 펼쳐야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모두 같다. 옛 거장 중 우리 시대와 가장 근접한 시대에 살았던 고야만 해도 적어도 8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남은 건 그중 한 명뿐이었다. 전시관을 거닐다 보면 낯설고 먼 땅의 여행자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 옆구리를 찌르는 동반자도 없이 혼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도시를 돌아다녀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몰입하게 되는 경험인지 알 것이다.
가로등, 작은 무릉덩이, 다리, 교회, 1층에 난 창문으로 슬쩍 들여다 보이는 광경들에 자신이 녹아서 스며드는 느낌 말이다. 살아 숨쉬는 듯한 이국적인 디테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날개를 퍼덕이는 평범한 비둘기마저 이상하리만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리를 걷는다. 어딘가 시적이다.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듯 거리를 누비면 마법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주는 뇌가 반쯤 작동하지 않은 듯했다. 정말 그 정도로 몰두가 됐기 때문이다. 모든 그림이 짠 하고 커튼을 열어 안을 보여주는 건물 1층의 창문들처럼 보였다. 보통 한 전시실에는 내면의 벽에 걸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금태를 두른 창문이 나 있다. 어느 창문은 돌벽을 단숨에 뚫고 바깥으로 이어져서 굽이치는 언덕과 요동치는 바다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다른 창문은 창틀에 턱을 받치고 들여다보라는 듯 집안의 광경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혹은 고개를 들면 빤히 쳐다보는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창문들도 있다. 그들은 코를 유리에 박다시피 하고 이쪽을 바라본다. 그 창문에 유리가 있다면 말이다. 이 그림들에는 대부분 유리 한 장도 덮여 있지 않다. 그렇게 조용하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비벼 남아있는 졸음을 쫓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눈앞에 그림 스페인 왕녀 마리아 테레사가 있었다. 이 작품은 훗날 프랑스 루이 14세의 왕비가 된 마리아 테레사 왕녀를 그린 초상화이다. 스페인의 궁정화가로 활동했으며 대작 시녀들로 유명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이다.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는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하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를 세운 다음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의 총명함을 바로 눈앞으로 가져와 보여주는 마법 말이다. 정말 독특한 얼굴이다. 마리아 테레사는 14살이라는 나이에 비해서는 어려 보였지만 나이보다 성숙한 눈을 가졌다. 예쁘거나 활발한 편은 아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고 무엇을 보여주지도 감추지도 않은 모습이지만 꽤 솔직하고 침착해 보인다. 자신의 이상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후퇴나 양보에 익숙하지 않는 모습.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듯 그녀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어떨 때는 허수아비로서의 내 역할을 더 뚜렷이 의식하게 되기도 한다. 허수아비라는 단어는 아다가 쓴 것인데 조금 더 근사하게 말하면 왕실 근위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을 시작한 다음 주, 나는 처음으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그림이 있는 곳에 배치됐다. 현재 34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그의 작품들 중 어이없게도 매트가 5점이나 소장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나는 허리를 좀 더 곧게 편다. 이른 아침이지만 영국, 일본, 미국 중서부 등에서 온 관광객 몇 명이 그림의 경의를 표하러 왔기 때문이다. 포니테일을 한 예쁘장한 젊은 엄마가 1665년경에 그려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초성화 앞에 선다. 이 작품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대표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같은 테마의 작품으로 작가 특유의 구도와 명암 처리 기법을 볼 수 있다. 헤이그에 있는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같은 테마의 더 유명한 그림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설명해서 그녀를 실망시킬 이유는 없다.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내 시선이 페르메이르가 즐겨 그렸던 조용한 집안 풍경으로 가서 멈춘다. 뺨을 손으로 받치고 졸고 있는 하녀가 보이고 그 뒤로는 잘 정돈되고 텅 빈 듯한 집안의 모습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가 특유의 빛을 받으며 펼쳐진다. 이 작품의 제목은 잠든 하녀이다.
잠든 인물을 둘러싼 일상 속의 물건들이 정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절묘한 작품이다. 이 그림을 보다가 페이메이르가 포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깜짝 놀랐다. 가끔 친숙한 환경 그 자체에 장대함과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 그가 바로 그 느낌을 정확히 포착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형 톰의 병실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느낌이었고 쥐죽은 듯 고요한 매트의 아침이면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느낌이기도 했다.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후 배치될 팀이 어디인지 듣기 위해 대장의 자리로 향하는데 나답지 않게 마음이 초조했다. 오늘은 괜스레 베네치아 전시실에 배치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다가 대장 책상에 당당한 포즈로 앉아서 진짜 대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별로 흥미없는 이야기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둥 마는 둥 한다. 지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 철컹거리는 열쇠 소리와 함께 싱 대장이 나타난다. 경험이 많아 경비과의 베테랑으로 통하는 40세의 그는 우리과 소속의 수많은 가이아나계 미국인들 중 하나다. 싱 대장은 아트 핸들러들이 일할 구역에 관람객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봉을 세워줄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아다가 자원했다. 덕분에 그녀는 배치될 구역을 선택할 수 있었다. 고마워요, 과장님. 그녀가 말한다. 3팀 두 번째 조를 맡을게요. 그리고 잠시 후 덧붙인다. 그리고 여기 브릭리 씨가 3팀 세 번째 조를 맡으면 되겠네요. 아다는 B구역 소속의 나머지 14명 중 누가 우리 팀으로 올지 알게 될 때까지 남아있자고 고집을 부린다. 결국 나와 함께 일을 시작한 18명의 신입 중 2명이 우리 팀에 배치되었다. 허드슨 밸리 출신의 블레이크는 내 또래로 곱슬머리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내 나이에 곱절은 되는 테렌스는 쾌활하고 떠들썩한 성격으로 가이아나 출신의 이민자다. 경비원의 출신 국가를 추측할 때 가이아나, 알바니아, 러시아 중 하나를 찍으면 적중할 확률이 높다. 다른 카리브해 연안국들과 구소련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른다. 나와 테렌스는 만나자마자 친구가 됐다. 사실 그와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더 드물긴 하다. 하지만 교육기간이 끝나고 그는 중세 예술품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맨해튼 북쪽에 위치한 매트의 분관인 클로이스터스에 배치되었다. 오늘은 오버타임 근무를 하느라 이쪽으로 온 것이다. 나는 블레이크와 약간의 거리를 유지해왔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만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넷은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눴다. 동료들이 얼마나 수월한 대화 상대인지 깨닫고 살짝 감명을 받는다. 하지만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 내 방향으로 흩어지고 나자 마침내 완벽한 고독으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며 짐을 벗듯 가벼운 마음이 든다. 베네치아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도시였다. 파도가 철썩이는 118개의 섬을 연결해서 만든 이 도시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선명한 색을 자랑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군청색, 이집트에서 온 청록색, 스페인에서 온 적색, 심지어 베네치아라는 이름도 바닷물처럼 푸른이라는 뜻의 라틴어 베네투스에서 파생한 것이다. 16세기 베네치아의 가장 위대한 화가는 티시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티치아노 베첼리오다. 마치 무릉덩이와 적포도주를 섞어서 색을 빚어내기라도 하듯 그는 자신이 그려내는 광경을 장밋빛으로 감쌌다. 나는 그의 명작 비너스와 아도니스에 다가간다. 이 작품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등장하는 설화 속 한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다. 이 작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침묵의 시와도 같아서 앞에 선 내 기분까지 거기에 함몰되어 버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간 아도니스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아마빛 금발의 비너스와 여신의 품을 거부하고 위험 가득한 속세로 돌아가려는 자신만만한 젊은이 아도니스. 둘 중 누가 더 아름다운지 고를 수가 없다. 나도 티션이 본 고대의 시를 읽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 아도니스는 죽고 비너스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그의 흐르는 피에서 붉은 아네모네 꽃이 피어나도록 한다. 아네모네라는 이름은 바람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이다. 아직 관람객이 없는 시간. 나무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전시실 안을 걷다가 티션의 또 다른 작품을 발견한다. 비너스와 아도니스보다 훨씬 작고 덜 알려진 작품이다. 티션이 젊었을 때 그린 남자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애를 써서 수정을 많이 하거나 공을 들인 흔적 없이 너무도 능숙한 솜씨로 완성한 작품이라 마치 햇빛이 어른거리는 연못에 우연히 비친 얼굴처럼 보인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긴 머리에 턱수염을 길렀지만 그것들이 그의 천사 같은 얼굴을 가리지는 못한다. 온화하고 생기 넘치고 젊음으로 가득한 얼굴이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자신도 모르는 듯하다. 표면적으로는 그가 장갑을 벗는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지만 단지 짧은 찰나를 보는 것 같지 않다. 그림 안의 시간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기보다 흘러들어 고인 느낌이다. 과거와 미래가 생명력 넘치는 현재에 휩싸인 듯 이 젊은이는 가차없는 시간의 화살을 피할 수 있기라도 하는 듯하다. 이 초상화의 묘한 특징을 어느 정도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티션은 반투명 유약을 겹겹이 발라서 빛이 끊임없이 새로운 느낌으로 흐르고 반사되고 굴절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작품이 내 안에 불러일으키는 감각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림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부드럽게 생명으로 가득 차서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듯하다. 살아 숨쉬는 기억, 살아 숨쉬는 마법, 살아 숨쉬는 예술. 뭐라 불러도 좋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고 밝고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고 퇴색하지 않는 그 무엇이다. 인간의 영혼이 그랬으면 하는 바로 그 상태 말이다. 내 락커의 맨 위 선반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톰의 사진들이 든 해진 봉투가 놓여 있다. 그 스냅 사진들과 이 그림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나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 여러 사진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본다.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사진 속 톰은 덩치가 크고 건장하고 소년처럼 행복한 표정이다. 박사학위 수여식에서는 암 때문에 수척해진 몸에 벗겨진 머리를 헐렁한 박사모로 가리며 약간 수줍고 자랑스러운 표정이다. 히커리 로드의 빨강 벽돌집에서 보는 어린 시절에 찍은 스냅 사진들도 많다. 낙엽더미 위에서 뛰고 생일 케이크를 먹고 침대 위에서 씨름을 하는 모습들. 포착된 그 모든 순간과 수많은 기억은 낡아진 사진들처럼 시간 속으로 사라져버릴 듯 위태롭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친 총합은 그보다 훨씬 큰 것. 바로 톰에 관한 기억을 만들어내서 눈을 감으면 언제라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기억은 티션의 초상화와 매우 비슷하다. 밝고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고 퇴색하지 않는 이미지 말이다. 오늘의 첫 방문객이 도착한다. 나는 경비원이 서 있기에 좋은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서 미술관에서는 눈을 감지 않아도 느끼고 싶은 것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닫는다. 맙소사, 여기도 예수 그림이잖아. 가장 기억에 남는 불평 중 하나는 일을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듣게 되었다. 옛 거장 전시관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림들을 소장한 전시실들이 있는 복도를 순찰하다가 들은 말이었다. 전시관 중앙에 나란히 난 두 개의 널찍한 복도를 따라 한쪽에는 이탈리아, 다른 한쪽에는 플랑르드와 네덜란드의 후기 고딕,
르네상스 초기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망치로 두드려 얇게 편 금박을 입힌 배경에 특수 도구를 써서 새겨 넣은 후광, 잠금이 간 유리처럼 크레이징이 잔뜩 보이는 표면 등으로 구현한 기원 후 1세기 갈릴리에에 살던 한 남자에게 집착하는 이 그림들은 그냥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오래된 것들이었다. 비구역에만 210명의 예수가 산다. 관람객의 불만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어도 예수의 그림을 정말 좋아한다. 이 전시실을 거닐다 보면 우울하지만 유난히 내밀한 가족 앨범을 보는 느낌이 든다. 그중 아기 시절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있다. 경배, 성가족, 성모와 아기 예수를 담은 그림들 말이다. 물론 젊은이들이 삶의 변화를 맞는 순간들을 포착한 그림들도 있다. 침례, 황야의 예수가 그 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의 여러 장면을 담은 그림들이 보인다. 순환이라 번역되는 영어 단어 패션은 원래 고통을 받다, 견디다, 참아내다 라는 의미다. 예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 종교적 자학,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수탄, 피에타 등이 있다. 옛 거장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에너지를 전부 쏟아 한 사람의 짧고 힘든 삶을 통해 모든 경이와 두려움을 묘사한 것 같다. 그런데 이 전시실을 다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포착된 예수의 삶 중에서 그가 설교를 하고 다니던 시기, 다시 말해 그의 말 자체가 주역이 되었던 시기는 거의 모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교훈을 담은 우화를 그리려는 노력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옛 거장들은 예수의 삶에서 가장 반향이 큰 부분은 그의 인생이 시작된 지점과 끝난 지점이라고 확신했음에 틀림없다. 게다가 부활, 승천, 왕좌에 앉은 그리스도와 같이 초인간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들보다 인간의 육신을 가졌을 때 모습을 묘사한 장면들이 대여섯 배는 많았다. 그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림에서는 머리 뒤에 후광이 아니라면 그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힘들 정도다. 매트에 소장된 작품들 중 가장 슬픈 그림은 베르나르도 다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일 것이다.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엄청나게 슬픈 광경이지만 유난스럽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스도의 몸은 위험을 잃지는 않았지만 축 늘어져 있다. 온화한 우아함이 우러나오는 분위기로 보아 그는 용감하게 고통에 맞섰던 듯하다. 마리아와 요한은 생각에 잠겨 땅에 앉아 있다.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지쳐 보인다. 미친 듯 흘러간 하루가 끝나고 남은 건 죽음뿐이다. 죽음이라는 그 단도직입적인 사실, 불가해한 수수께끼, 거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단호함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다. 작품들을 지켜보는 일을 하는 나는 이 작품을 본래 의도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14세기 화가는 언젠가 예술품 비평가라는 직업이나 미술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과서가 등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베르나르도 다디에게 그림은 고통스럽지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돕는 도구였을 것이다. 나는 예수의 그림들에서 새롭거나 미묘한 뉘앙스를 찾는 데 관심이 없다. 내가 이해한 건 다디는 고통 그 자체를 그렸다는 점이다. 그의 그림은 고통에 관한 것이다.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문을 막히게 하는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그림을 본다. 그렇지 않다면 그림의 정수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상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 패트릭 브릭리 작가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였습니다. 책 소개. 대학 졸업 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뉴욕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저자 패트릭 브릭리. 사랑하는 친형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깊은 무기력감과 상실감에 빠진다. 시끄러운 세상이 아닌
아름답고 고요한 공간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 경비원이 되어 가장 단순한 일에 몰두해 보기로 한다. 이 책은 저자가 경비원으로서 보낸 10년을 회고하며 기록한 에세이지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그림, 조각, 소묘, 사진, 도자기, 퀼트, 모자이크, 판화, 장식예술 등 넓은 스펙트럼의 작품 세계로 안내하는 한 권의 예술서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이후 슬픔에만 갇히지 않고 서서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치유서로도 읽힌다. 경비원의 특권으로 오롯이 작품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며 또 각각의 사연을 지닌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삶과 죽음, 예술에 대해 깊이 사유해 나가는 과정이 유려하고도 지적인 문장들로 펼쳐진다. 미술관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넓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책장을 덮고 나면 이 책의 가치를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디테일로 가득하고 모순적이고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일상.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저자의 이 말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관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그냥 명상하듯이 편안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작품을 보곤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미술관이 좀 새롭게 와닿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혼이 살찌는 느낌이랄까요? 혹시 다음에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꼭 가보고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이 조금이라도 쌓였다면 기쁘겠습니다. 좋은 시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